저는 올해 73살 서울 은평구 산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죠.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애들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아침 먹고 나면 시장에 장 보러 가죠. 점심때쯤 되면 경로당에 들러서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요.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9시쯤 자리에 들어요. 30년 넘게 반복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작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장에 가려고 골목을 나서는데 웬 젊은 남자가 김순자 할머니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키가 훤칠하고 옷차림도 깔끔한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죠. 순자 할머니는 저랑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분이에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고 머리도 또렷하셔서 늘 존경스러웠어요.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시지만 그래도 연금이며 임대 수입이 있어서 생활은 여유로운 편이셨죠. 그 남자가 순자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얼굴을 내미셨죠.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게 보였죠. 이상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워낙 조심스러운 분이라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에 한 번은 가스 검침원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도 신분증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줬다고 하셨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혹시 친척이 찾아온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시장에서 배추며 무며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득 궁금해서 집 쪽을 쳐다봤는데 이상하게도 창문 커튼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늘 환하게 열어두셨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햇빛 드는 걸 좋아하셔서 낮에는 커튼을 절대 치지 않으셨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혹시나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집으로 왔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순자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죠.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늘 집에 계시는데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귀도 밝으신 분이라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을 리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경로당에 일찍 가봤어요. 혹시 순자 할머니가 먼저 와 계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물어봐도 오늘은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순자 할머니 집 앞을 지났어요. 여전히 커튼은 쳐져 있었고 집안의 불도 켜지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사이렌 소리에 깨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순자 할머니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더라고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죠. 다들 수근수근 얘기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경찰관이 사람들을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순자 할머니를 봤죠.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게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 아침 신문 배달하던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대요.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침대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고요. 며칠은 된 것 같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경찰은 자연사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셨으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본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경찰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젊은 남자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그게 무슨 증거가 되나요? 경찰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도 몰라요.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경찰들이 조사하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순자 할머니의 시신이 실려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조카라는 사람이 와서 형식적으로 치렀는데 평소 연락도 안 하다가 죽고 나니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재산 때문이었겠죠. 순자 할머니가 살던 집도 꽤 가치가 있고 예금도 좀 있으셨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요즘 얼마나 흔한데,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도 없고 경찰도 사건으로 보지 않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역시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대요. 이번에도 경찰은 자연사로 봤어요.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셨으니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두 분 다 건강하셨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지난달까지도 산에 등산 다니셨고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체조를 하셨어요. 더 이상한 건 두 분 다 혼자 사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둘 다 형편이 좀 괜찮으신 편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집이 있으셨고 영희 할머니는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키 크고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던 표정. 혹시 그 사람이 영희 할머니한테도 갔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가 사시던 집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면서요. 집 앞에는 경찰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더라고요. 직원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고요. 직원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집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했어요. 며칠 전 일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죠. 며칠 전이라니. 그럼 순자 할머니랑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뭔가 마실 걸 사려고요. 계산대 옆에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사회적 안전망 필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최근 몇 달 사이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 5명이 잇따라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두 자연사나 고독사로 처리됐지만 유독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했어요. 5명. 제가 아는 건 2분뿐이었는데 다른 3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노트를 꺼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요. 모두 70대 이상의 여성이었고 혼자 살았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죠. 혹시 이게 연쇄적인 범죄는 아닐까? 누군가 일부러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동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찰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요. 경찰이 안 하면 제가 하는 거예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천만에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이 골목 구석구석을 다 알고 사람들 얼굴도 다 외우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알아챌 수 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최근에 낯선 사람 본 적 없냐고요. 집에 찾아온 사람 없었냐고요. 대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한 할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젊은 남자가 집에 찾아와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했대요. 구청에서 나왔다면서 신분증까지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집에 들였는데 검진은 대충 하고 집안을 이것저것 둘러보더래요. 특히 돈 보관하는 곳이나 귀중품 있는 곳을 유심히 봤다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본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키가 크고 깔끔하게 생겼대요. 말투도 부드럽고 친절했다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느껴진 건 검진을 하면서 자꾸 집안을 둘러본다는 거였대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그 남자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었죠. 경찰에 신고한들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 혹시 저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제가 아는 다른 할머니일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남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이 동네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경찰이 안 하면 제가 직접 나서야 했죠. 73살 할머니가 범인을 잡겠다고요? 누가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건 제 싸움이 됐으니까요. 이 동네를, 이 할머니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창밖 어둠 속을 응시하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그 남자를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겠다고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을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죠. 누가 봐도 그냥 운동하는 할머니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낯선 차가 서 있진 않은지,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진 않는지 말이에요. 경로당에서도 계속 정보를 모았어요.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면서 슬쩍슬쩍 물어봤죠. 최근에 집에 찾아온 사람 있냐고, 이상한 전화 받은 적 없냐고요. 처음엔 다들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씩 기억해내시더라고요. 이옥분 할머니는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새로운 상품을 권유했다고 했어요. 명함도 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나중에 그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그런 직원은 없다고 했대요. 최명자 할머니는 수도 검침원이라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했고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공공기관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노리고 있었죠. 검진, 보험, 검침, 복지 서비스까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요. 저는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찾아온 사람의 특징, 했던 말까지 전부요.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주말이나 월요일은 사람들이 경계를 더하니까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관찰하다가 드디어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골목 저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키 크고 깔끔한 옷차림에 손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했거든요.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밟았죠. 남자는 우리 동네 3층짜리 빌라 앞에 섰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집은 강미선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지 5년쯤 됐죠. 연금이랑 임대 수입으로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어요.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안으로 들이는 게 보였죠.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집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마구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강미선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뒤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고요. 가까이서 보니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머니한테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만 도와달라고요.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시면서도 밖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할머니 팔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 남자 조심하라고. 요즘 이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잇따라 돌아가시고 있다고. 그 전에 다 저런 식으로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요.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고 물으셨죠.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당장 집으로 올라가서 저 사람을 내보내야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다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남자는 이미 거실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장을 열어본 것 같았어요. 우리를 보자 남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혈압계를 꺼내려고 했다고. 할머니 건강을 체크해 드리려면 필요하다고요. 강미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지금 나가달라고요. 남자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죠. 나가면서 명함을 하나 놓고 갔어요. 혹시 건강검진이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면서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5호구청 방문건강관리팀 김민수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내일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요. 분명히 이런 직원은 없을 거라고요. 할머니는 무섭다며 떨고 계셨어요. 만약 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요. 저 남자가 대낮에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화가 난 건 경찰이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요즘은 노인정에서 컴퓨터 교육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알아요. 방문건강관리팀 직원 명단을 찾아봤는데 김민수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역시 가짜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파출소에 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접수를 받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요즘 동네에서 독거노인들이 잇따라 돌아가시고 있다고, 그 전에 수상한 남자가 집에 다녀간다고요. 어제 그 남자를 직접 봤고 구청 직원을 사칭하고 있다고요. 경찰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물었어요. 그 사람이 뭘 훔쳐갔냐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냐고요. 아니라고 했죠. 아직 제가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수상한 짓을 하려 했다고, 다른 할머니들 집에도 갔었다고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가 많긴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고요. 명함이 가짜라는 것만으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조심하시라고, 낯선 사람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대신 물었어요. 그럼 최근 이 동네에서 독거노인 사망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냐고요.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봤냐고요. 경찰관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모두 자연사나 고독사로 처리됐다고, 범죄 혐의는 없다고요. 노인들은 원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파출소를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경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늙은 할머니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가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 세 분을 따로 불렀어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알아낸 걸 다 말씀드렸죠. 처음엔 다들 놀라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진지해지시더니 자기들도 돕겠다고 하셨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옛날에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서류나 명함 같은 걸 보는 눈이 있으셨고요. 박순희 할머니는 동네 토박이라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아셨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발이 빨라서 누구든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팀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은빛수호대라고 지었어요. 좀 촌스럽긴 한데 뭐 어때요? 우리가 이 동네 할머니들을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역할을 나눴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명함이나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을 맡았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고요. 이영자 할머니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미행하는 거였죠. 저는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매일 저녁 6시에 경로당 구석 테이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다른 할머니들은 우리가 화투 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조금씩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박순희 할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3개월 전부터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전에 낯선 사람이 다녀갔다는 목격담들이 있었대요. 김정순 할머니는 그 명함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구청 로고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발견하셨죠. 진짜 구청 명함이랑 비교해 보니 색깔도 약간 달랐고 글씨체도 달랐어요. 정교하게 만들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라는 게 보였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남자를 찾으려 했지만 못 봤대요. 아마 한동안 조용히 있는 것 같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방해를 했으니까 경계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우리는 계속 정보를 모으고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모두 같은 은행을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네 상업은행 지점이었는데 거기서 연금도 받고 적금도 넣으셨던 거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혹시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새나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은행 직원 중에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희 넷이서 은행에 갔어요. 평소처럼 통장 정리하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은행 안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누가 수상한지, 누가 접근하기 쉬운지 체크했죠. 창구 직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는데 손님들한테 과하게 친절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요. 통장 정리해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혼자 사시냐, 자식들은 어디 사냐, 집은 어디냐까지 캐묻더라고요. 물론 친절한 직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걸 물어보거든요. 업무에 필요 없는 정보까지요. 김정순 할머니가 그 직원한테 가서 통장 정리를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일부러 어리숙한 척 하시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연금이 언제 들어오냐, 적금은 어떻게 드는 게 좋으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산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슬쩍 물었어요. 혼자 사시면 불안하시겠다고 혹시 집에 보안장치 같은 거 있냐고요. 요즘 독거노인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면서 조심하라고 했대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리 눈엔 다르게 보였어요. 정보를 캐내려는 거였죠. 은행을 나오면서 확신했어요. 저 직원이 뭔가 관련이 있다고요. 그날 저녁 회의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직원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한다고요. 박순희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청소 아주머니인데 내일 한번 만나서 물어보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 저녁 박순희 할머니가 들뜬 표정으로 왔어요. 청소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직원 이름이 정우진이래요.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대요. 점심시간에 자주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한다고요. 6개월 전이면 이 동네에서 사건들이 시작된 시기랑 딱 맞아떨어져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제 2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직접 할머니 집에 찾아가는 남자, 그리고 은행 직원 정우진. 둘이 한패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은행 직원이 정보를 빼내고 그 남자가 직접 실행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할머니들한테서 돈을 훔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명단, 목격담, 그리고 수집한 정보들.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어딘가에서 그 남자도 다음 목표를 물색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음에 그 남자가 나타나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은빛수호대의 진짜 작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은행 직원 정우진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우리 넷은 돌아가면서 은행 근처를 지켰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척 하면서요. 누가 봐도 그냥 심심한 할머니들이 시간 때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영자 할머니가 교대로 감시하던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우진이 점심시간에 은행 뒤편 골목으로 나가는 걸 봤대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전화를 하더래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못 들었대요. 하지만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회의는 긴박했어요. 정우진이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죠. 하지만 우리 넷이서는 너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4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수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김정순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순 할머니 손자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탐정 놀이 한번 시켜보자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재밌어 한다면서요. 물론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고 그냥 사진 몇 장만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정순 할머니 손자 준호가 왔어요. 22살 대학생인데 할머니 말 듣고 신이 났대요. 진짜 탐정 일을 해볼 수 있다면서 흥분하더라고요. 우리는 준호에게 정우진 사진을 보여주고 점심시간에 은행 뒷골목에서 누구랑 만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금요일 점심 준호는 배달 라이더처럼 옷을 입고 헬멧까지 쓴 채 은행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정우진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골목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대요. 그리고 정우진이 이동하는 걸 계속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근처 카페로 들어가더래요. 카페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바로 그 남자였대요. 제가 봤던 할머니들 집에 찾아갔던 그 키 큰 남자요.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더래요. 준호는 재빨리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두 사람을 관찰했죠. 대화 내용까지는 못 들었지만 정우진이 종이 한 장을 건네는 걸 봤대요. 그 남자는 종이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두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준호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둘이 완전히 나간 후에 나와서 따라갔죠. 그 남자는 정우진과 헤어진 후 지하철역으로 갔고 준호는 몇 칸 뒤에서 탔어요. 남자가 내린 곳은 우리 동네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어요. 역 근처 허름한 고시원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준호는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관리인에게 슬쩍 물어봤대요. 친구를 찾아왔는데 몇 호인지 모르겠다면서요. 관리인은 별 의심 없이 대답해줬대요. 3층 305호에 사는 김상현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이라고요.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조용하게 잘 지낸다고 했어요. 준호가 저녁에 우리를 만나서 보고했을 때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정우진과 김상현, 이 두 사람이 공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범죄가 아니에요. 정우진이 종이를 건넨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게 뻔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현장을 잡아야 했죠. 그 남자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걸 목격하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둘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끼가 되기로 한 거죠. 저를 혼자 사는 할머니처럼 보이게 해서 그 남자들이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은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중에 제가 제일 건강하고 집도 제일 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저니까 제가 해야 한다고요. 결국 할머니들도 동의했어요. 대신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항상 누군가 근처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준호도 도와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준호 친구 둘까지 끌어들였어요. 젊은 애들이라 힘도 세고 빠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저는 그 은행에 가서 정우진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일부러 돈이 많다는 티를 내면서 혼자 산다는 것도 강조하고요. 그럼 정우진이 김상현한테 정보를 넘길 거고 김상현이 저희 집으로 올 거예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요. 가방에는 통장 여러 개를 넣었고 일부러 금반지도 끼고 갔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정우진 창구로 갔어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정우진은 친절하게 웃으며 무엇을 도와드릴까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이랑 재산을 정리하니까 목돈이 생겼다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정우진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관심이 확 생긴 거죠. 친절하게 여러 상품을 설명해 주면서 슬쩍슬쩍 개인적인 질문도 했어요. 혼자 사시냐고, 집은 어디냐고, 평소에 뭐 하시냐고요. 저는 순진한 척하면서 다 대답해 줬어요. 네, 혼자 산다고, 집은 은평구 산동네 주택이라고, 낮에는 주로 경로당 가거나 시장 보러 다닌다고요. 저녁엔 집에서 텔레비전 본다고도 했죠.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 정우진이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본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해 드릴 수도 있다고요. 은행을 나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를 다음 표적으로 찍은 거예요. 근처에서 지켜보던 박순희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저희 집 근처 슈퍼에서 시간을 보내고 준호와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골목 입구를 지켰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정우진을 계속 관찰하기로 했고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혹시 제 연기가 안 통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셋째 날 오후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바로 그 남자 김상현이었어요. 구청 직원 복장을 하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서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문을 열었어요. 김상현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구청 복지과에서 나왔다고, 독거노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일부러 의심 없이 반겼어요. 아이고,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마침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잘 됐다고요. 그를 거실로 안내했죠. 김상현은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어요. 진짜로 혈압을 재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눈은 계속 집안을 훑고 있었어요. 서랍장, 장식장, 벽에 걸린 그림까지요. 혈압을 재고 나서 물었어요. 혹시 복용하시는 약이 있냐고, 어디에 보관하시냐고요. 저는 부엌 선반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다고요. 김상현이 부엌으로 갔어요. 약을 확인한다면서요. 하지만 약만 본 게 아니었어요.
슬쩍슬쩍 서랍도 열어보고 냉장고 위도 쳐다봤어요. 돈 숨겨놓을 만한 곳을 찾는 거였죠. 거실로 돌아온 김상현이 말했어요.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것 같다고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정밀 검진을 해드려도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죠. 김상현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정우진 씨가 아는 분이냐고요. 방금 전에 그분이 전화해서 누가 찾아갈 거라고 했다고 혹시 그분 아냐고요. 김상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 스쳤죠. 하지만 곧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정우진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렇냐고 잘못 들었나 보다고 했죠. 김상현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없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김상현이 골목을 빠르게 걸어나가는 게 보였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는 게 보였죠. 1시간쯤 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상현이 곧장 그 고시원으로 갔다고, 그리고 30분쯤 후에 다시 나와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고요. 통화하는 모습이 화가 잔뜩 난 것 같았대요. 아마 정우진한테 전화한 거겠죠. 할머니가 자기들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를 했어요. 우리의 작전이 들통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상현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을 거고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요. 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증거라고요. 이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우진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요. 그 사람이 김상현한테 정보를 팔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넌지시 압박하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는 실수할 거라고요.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이번엔 박순희 할머니도 함께요. 정우진 창구에 가서 앉았어요. 정우진은 여전히 친절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물었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와드릴 게 있다면 김상현 씨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왜 혼자 사는 노인들 정보를 빼돌리시는지도요. 정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증거도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선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좀 커진 거죠. 정우진은 당황해서 일어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밖에서 얘기하자고요.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정우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그냥 정보만 팔았을 뿐이라고요. 김상현이 뭘 하는지는 몰랐다고요. 그냥 용돈벌이로 고객 정보 몇 개 넘겨줬을 뿐이라고요. 마침내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진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계속 숨기면 김상현이 한 일까지 다 뒤집었을 거라고 했어요.
정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다고,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우진과 함께 파출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걸 털어놨죠. 젊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제 김상현을 잡을 차례였어요. 경찰이 그 고시원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상현은 사라진 후였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아직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이제 진짜 추격전이 시작된 거죠. 김상현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경찰은 수사를 본격화했어요. 정우진의 자백으로 은행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그동안 고독사로 처리됐던 사건들을 전부 재조사하기 시작했죠. 부검을 다시 의뢰하고 현장을 재검증하고 유족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순자 할머니와 영희 할머니를 포함해서 모두 6분이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질식사의 흔적이 있었고 집안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사라진 정황도 확인됐죠. 경찰은 우리한테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김상현을 잡아야 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고 언제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올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김상현의 신상을 파악했어요. 본명은 김상현이 맞았고 36살에 전과가 3번이나 있었대요. 사기, 절도, 폭행까지요. 그런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수배령이 내려졌고 전국의 경찰서에 사진이 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김상현은 잡히지 않았어요. CCTV 추적도 끊겼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죠. 완전히 잠적한 거예요. 경찰은 아마 서울을 벗어났을 거라고 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갔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다고요. 수사는 장기전으로 가게 됐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김상현은 아직 서울에 있을 거예요. 도망갈 돈도 없었을 테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는 타입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 여유로운 행동. 그런 사람은 쉽게 도망가지 않아요. 어딘가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사가 잠잠해지기를, 사람들이 있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타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요. 그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은빛 수호대는 계속 움직였죠.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준호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김상현이 머물던 고시원을 다시 조사해 보자고요. 경찰도 이미 갔다 왔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젊은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고시원 관리인은 경찰 조사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는지 퉁명스러웠어요. 하지만 준호가 대학생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졸업 논문 자료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요즘 범죄 심리학 논문이 유행이라면서요. 305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됐지만 관리인이 김상현이 놓고 간 짐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었죠. 옷가지 몇 벌, 낡은 운동화, 그리고 찢어진 노트 한 권이었어요. 준호는 그 노트를 가져왔어요. 대부분 페이지가 찢어져 나갔지만 뒷부분에 메모 몇 개가 남아 있었대요. 주소 같은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할머니들 주소도 있었고 모르는 주소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주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이미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 집이었지만 세 곳은 달랐어요.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곳들이었죠. 혹시 이게 다음 목표 목록인 건 아닐까요?
김상현이 이미 다음 표적을 정해놨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즉시 그 새 주소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집은 이미 빈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했죠. 두 번째 집도 자식들이 모시고 간 후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집은 달랐어요. 여전히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어요. 조명숙 할머니라는 분이었는데 올해 79이셨죠. 저희가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일주일 전에 정말로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준다면서 집안을 이것저것 보더래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고 하셨죠. 그 사람 얼굴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명함을 꺼내셨어요. 그 사람이 두고 간 거라면서요. 명함에는 서울시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짜였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직원은 없었거든요. 김상현이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할머니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김상현은 아직 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명숙 할머니를 다시 찾아올 거고요. 우리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24시간 감시는 어렵다고 했어요. 대신 순찰을 자주 돌겠다고 할머니한테 비상벨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김상현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경찰 순찰 시간을 피해서 올 거고 비상벨을 누를 시간도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했어요. 조명숙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자기 혼자 잘 조심하겠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집을 부렸죠. 지금까지 6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결국 할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교대로 할머니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낮에는 박순희 할머니나 이영자 할머니가, 밤에는 저나 김정순 할머니가요. 준호와 친구들도 밤에 집 밖에서 지키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혹시 김상현이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열흘째 되던 밤, 제가 조명숙 할머니 집에서 묵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 쪽에서였어요.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다가갔죠.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와. 현관문. 그리고 경찰 신고도 했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누군가 자물쇠를 따는데 성공한 거예요.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어요. 무기라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현관 옆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김상현이었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진 않았어요. 김상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살피더니 할머니 방으로 향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라갔어요. 김상현이 방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경찰 불렀어요. 꼼짝 마세요. 김상현이 화들짝 놀라며 뒤돌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놀란 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게 보였죠. 베개였어요. 할머니를 질식사시키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김상현이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는 프라이팬을 휘둘렀지만 빗나갔어요. 김상현이 제 팔을 붙잡았고 우리는 거실 바닥에 넘어졌죠.
73 할머니와 36 남자의 몸싸움. 당연히 제가 밀렸어요. 김상현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았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조명숙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요. 할머니가 있는 힘껏 김상현의 등을 내리쳤어요. 김상현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놓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박살나며 준호와 친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셋이서 김상현을 제압했죠. 김상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젊은 남자 셋을 당해낼 수 없었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김상현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어요.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김상현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늙었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김상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한 일들을 설명했고 증거들을 제출했죠. 경찰은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요. 정우진은 정보 유출과 범죄 방조로 기소됐어요. 김상현은 살인 6건, 살인 미수 3건, 강도 여러 건으로 구속됐고요. 둘 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우리 얘기가 났어요. 은빛수호대 연쇄살인범을 잡다라는 제목이었죠. 사진도 실렸어요. 우리 넷이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영웅이 됐다면서 축하해 주셨죠.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표창장을 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미 6분이 돌아가신 후였으니까요. 더 일찍 움직였다면, 더 빨리 경찰을 설득했다면 어쩌면 그분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정순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막았다고요. 그걸로 됐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동네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산책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들. 이제 이 동네는 다시 안전해졌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만 안전해진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안전해져야 한다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더 관심 있게 봐야 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조사하고요. 경찰도 나이 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늙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니까요. 우리 은빛수호대는 해산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활동하기로요. 동네를 순찰하고 위험한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경찰을 돕기로요. 누가 봐도 그냥 심심한 할머니들의 모임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동네의 진짜 수호자라는 걸요.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달려갈 거예요. 73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길. 그리고 우리 동네의 모든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길. 그게 제 바람이에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동네가 아니었죠. 저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은빛수호대가 있는 한 이 동네는 안전할 거예요. 그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김상현의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어요. 우리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죠.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떨렸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김상현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죠.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김상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필요했다고요. 혼자 사는 노인들은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좀 일찍 보내준 것 뿐이라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김상현은 계속 말했어요. 사회가 관심도 안 갖는 사람들 아니냐고,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자기는 그냥 그걸 이용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그렇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당신이 죽인 할머니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할머니였고 친구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분들을 쓰레기 취급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순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희 할머니도요. 함께 화투치고 수다 떨고 웃던 그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물을 마시고 진정했죠. 다른 할머니들이 위로해 주었어요. 잘했다고,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했다고요.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어요. 정우진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는 법정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돈이 급해서 그랬다고, 김상현이 단순히 정보만 원하는 줄 알았다고요. 설마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다고 했죠.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반성은 하는 것 같았어요. 김상현과는 달리요.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유족들도 왔고 동네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어요. 기자들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상현은 살인 6건, 살인 미수 3건, 특수강도 9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가석방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우진은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방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은행에서도 해고됐고 앞으로 금융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됐죠.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한 여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조카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모가 그냥 고독사로 묻혔을 거라고,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고요. 다른 유족들도 와서 인사했어요. 모두들 고맙다고, 덕분에 가족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들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법원을 나오니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사회가 변하니까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냐고요. 무섭지 않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또 물었어요. 다른 독거노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김정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혼자 산다고 외롭지 않아요. 주변을 보세요.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박순이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경찰도 변해야 해요. 노인이 신고하면 귀담아 들어야 해요. 우리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넷은 경로당에 들렀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떡과 과일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였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주셨어요. 영웅이 돌아왔다면서요. 민망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우리가 한 일을 인정받는다는 게요. 그날 저녁 구청장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감사패와 함께 지원금도 주셨죠.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독거노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벨도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CCTV도 동네 곳곳에 늘리고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부터 우리 은빛 수호대는 더 바빠졌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 동네도 좀 도와달라고, 강연을 해달라고, 노하우를 알려달라고요. 우리는 주말마다 다른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했죠. 낯선 사람 대처법, 사기 예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말도 더듬고 준비도 부족했죠.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나아졌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역할극으로 상황을 재현했고 김정순 할머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실제 사례들을 생생하게 설명했고요. 저는 무엇보다 강조했어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교육한 동네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할머니들이 즉시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 덕분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거노인 보호 캠페인의 홍보대사를 해달라고요. 우리 넷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우리는 포스터도 찍고 공익 광고도 찍었어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우리 사진이 붙었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손자 손녀들이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연예인 됐다면서요. 민망했지만 웃었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는 단 한 건의 독거노인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크게 줄었다고 했어요. 경찰과 구청의 관심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운 덕분이었죠. 경로당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와서 화투 치고 수다 떠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곳이 됐어요. 누가 며칠 안 보이면 바로 연락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공유했죠. 은빛수호대도 회원이 늘었어요. 처음엔 우리 넷이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어요. 동네를 구역별로 나눠서 순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해요. 젊은 사람들도 합류했어요. 준호처럼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젊은 엄마들도 시간 날 때 도와줘요. 세대를 넘어서 함께 동네를 지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30즈음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순자 할머니 조카였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순자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 중 일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요. 우리는 거절했어요.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고, 그냥 친구를 위해 한 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럼 이걸로 좋은 일 하라고,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 쓰라고요.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순자 할머니 재단을 만들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비상벨 설치, 정기 방문 서비스, 법률 상담 같은 일을 하는 작은 재단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경로당 한쪽에 만들었어요. 거창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었죠. 순자 할머니 사진도 걸어놨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까? 자기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뿌듯하실까?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김상현이 저를 목 조르는 꿈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면 한동안 숨을 고르죠.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오늘도 경로당에 나왔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할머니도 계셨죠. 우리는 그 할머니를 환영하며 말했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혹시 그 유명한 은빛 수호대냐고요. 신문에서 봤다고, 대단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대단한 건 없다고,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어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우리가 지켜낸 일상이죠. 나이 들었다고, 약하다고, 그렇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걸 증명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의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73세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제는 이 경험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요. 오늘도 은빛 수호대는 동네를 지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웃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평화로운 동네에서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73 할머니의 작지만 큰 싸움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창밖 햇살을 받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은빛 수호대가 지켜드릴게요.